저는 제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지 13년 됐는데요. 이러한 풍경은 처음입니다. 이 복더위에 뭐 하려고 그것도 돈 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전에는 돈을 줘야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거 유세할 때도 돈을 주고 동원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자성어로 구태 정치입니다. 근데 오늘은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내서, 그리고 사실 제가 앞으로 1시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한심합니다. 한심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온 저는 더 한심합니다. 모르는 걸 연구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저 다 아는 내용이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야유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그래도 왔으니까 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겸손한 정청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들을 강의 내용은 세계 최초로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거의 논문 같은 성격의 사회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대한민국 어떤 언론도 아직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말한 바 없다 라는 것을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서, 동의를 하시면 중간중간에 박수를 절대 치지 마시고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까지 치면서 함성 지르면 더 예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강연 제목은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록 페스티벌 현장 앞자리, 무대 앞자리에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깃발 기억나십니까? 세계 역사상 없었던 최초의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곤혹을 치르자 아고라에서 괜찮다고 우리는 임명 빨리 시키라고 청원운동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관 후보자를 국민들이 나서서 임명하라고 청원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괜찮다고, 쓸만하다고, 일 시키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전의 외교부 장관들이 연대 서명해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제격이라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잘할 거라니까? 그를 알고 있는 470여 명이 교수, 친구들이 국회 정론관에 와서 김상조 위원장 임명하라고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정치 13년 하면서 그런 일 처음 보는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강경화 좋다고, 왜 반대하냐고, 야당 니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화 지지선언을 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하면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격려의 박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지적을 많이 하면 하는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인이 괴롭히지 말라고, 일 좀 한번 해보겠다는데 한번 밀어주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자한테 좀 잘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리고 발언기 막 주잖아요. 그럼 그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칭찬의 문자를 막 보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있는 일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는데요. 한때 YS는 못 말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반짝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아이돌 스타는 머쓱해져 있어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많은 정상회담을 했어요. 지금 집권이 10년이 넘으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오니까 100명이 줄 서 있어요. 담장 밖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니까 그냥 본인은 가야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 뒤따라다니면서 이거 처음이야.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나 처음 봐. 메르켈 총리도 처음 보는 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옛날에 대통령들은 미국 가잖아요. 뉴욕에 가면은 교민들을 누구누구 나오라고 이렇게 그 조직에서 지정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라벨 다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아무 데 가면 뭐 길거리에서 뭐 I love 체인. 무슨 마이클 잭슨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개그맨 김영철 씨가 대통령 오기 전에 재밌게 막 또 사회를 봐요. 그리고 그 개그맨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미동 초등학교를 갔어요. 애들까지 난리야 이제. 초딩들. 너무 좋다고. 문재인 할아버지 너무 좋다고. 근데 미처 사인을 받지 못한 어느 학생이 자기도 사인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 한 장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쭈그리 앉아 있잖아요. 이게 각이 딱 잡혀 있잖아요. 저도 각이 잡혀 있죠? 이런 거 김어준은 못합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못해요. 김용민 앉다가 뒤로 쓰러집니다. 저는 가능해요. 참고해 주세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장면, 현상들이. 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왜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거기에 저는 주목했어요.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 또 하란다고 따라해. 초딩같이. 자,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캐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본질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쉽게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촛불 시민혁명이 그 본질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억입니다. 6개월 동안 처음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소불위의 막강한 현재 권력 박근혜를 끌어내렸어. 우리가 촛불을 드니까 되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을 또 대통령 그 자리에 가서 앉혔어. 승리에 대한 쾌감이 있었고 승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먼 20년, 30년, 40년의 전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내가 가슴속으로 느꼈던 것이 그 기억이 너무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보고 우리인이 아이고 우쭈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상처받을 일이라거나 좀 방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방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일이 나의 문제화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저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3월 10일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컷오프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도 상상도 못했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이 정청래가 뭐라고 한 명 공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정당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한 명 공천 탈락시켰다고 중앙당 업무가 일주일간 마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의 전화해서.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후보 공천 떨어뜨렸다고 당사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중앙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각 시도당에서 다 업무가 마비됐어요. 국회의원 40명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침에 지하철역에 나가면 정청래 떨어뜨려 놓고 무슨 낯짝으로 펴달라고 그러냐고 욕만 직살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호프집 가면 자기에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청래 떨어뜨려 놓고 당신 무슨 체면으로 여기 왔냐고, 선거운동을 못하겠다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 쪽지로 시카고, 시애틀, LA, 오사카, 동경, 파리, 베를린 이런 데서 실제로 돈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2주간 국내에 들어가서 자원봉사 할 테니까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라고 실제로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쪽지를 통해서 낙선운동 하겠다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지금 당선된 의원들 왜 정청래를 구제하는데 나서지 않냐고. 그래서 어떤 독특한 분은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 누구누구 민주당 국회의원 낙선시키자고 프랭카드를 제작했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 프랭카드 거는 운동하겠다고. 일산의 어떤 40대 열혈 그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 하나 그냥 재물이 되겠다 하고 더컷 유세단을 꾸려서 유세를 다녔습니다. 공천 못 받은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들 국회의원 당선시켜 주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미친 거지 제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1,500km를 달렸습니다.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94명 후보를 지원 유세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 송정리역 근처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를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키도 큰 40대 중반의 남자가 울고 있어요. 연설하는 내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내려가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님,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의원님 좋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민주당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의원님을 잘랐으니까 우리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탈당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94군데 후보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를 제가 그때 찾았어요. 그게 바로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정청래를 컷오프 시킨 것은 자기가 컷오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일이 슬프니까 곧 나의 슬픔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이고 문재인이 곧 나예요. 이 현상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 문재인 현상은 6개월 전부터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체감, 이것이 첫 번째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우리의 언어, 우리 말,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저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들이 물려준 거예요.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가 전에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천 년 동안 형성된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말이 쭉 전달되어 온 거죠.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식과 가치도 쭉 전달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촛불 혁명은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정신이 맞닿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1, 2, 3, 123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의 결실을 맺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이런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1894년 전라북도 고부 군수의 폭정에 못 이겨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동학 사상과 만납니다. 그 집결체가 전봉준 장군입니다. 녹두 장군 전봉준. 자, 그런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임금이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동학 사상은 임금인도 사람이고 노비도 사람이고 상민도 사람이다.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조 국가를 본다면 영모입니다. 영모. 다 삼족을 멸하게 돼 있어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민주주의가 뭐예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 사상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동학농민을 가담했던 수만 명이 죽죠. 황투엔에서 크게 승리해서 전라북도 일대를 장악합니다. 정읍 이쪽을 다 장악해요. 반란군들이, 동학농민혁명군들이.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 화들짝 놀라 200명, 300명, 500명 관군을 보냈는데 다 져요. 동학농민군한테. 그러면 그때 손 들고 농민들이 원하는 거 같이 하고 그랬으면 우리의 운명이 이렇지 않죠. 그때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천인공로할 일이죠. 그리고 조선, 일본 연합군이 우금치에서, 충청남도 공주에 있습니다. 우금치에서 동학농민혁명군 10,000명과 대치합니다. 살아서 돌아간 동학농민혁명군은 500명이었습니다. 거기서 9,500명이 죽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딱 한 가지, 무기가 달랐습니다. 혁명군은 100m밖에 못 나가는 총밖에 없었는데 일본군은 1km 나가는 총이 있었어요. 해보나 만한 게임이죠.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녹두 장군은 그 해 12월 30일 날 잡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잦아듭니다. 그게 잦아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동학농민군이 면면이 이어져서 항일 의병투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 의병투쟁을 했던 분들은
동학농민혁명군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면서. 그리고 일제치하를 겪고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요, 백범 김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실패와 좌절감을 맛봤듯이 해방정국에서 또 한 번 좌절과 허탈함을 맛보게 돼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 4.19가 일어납니다. 4.19가 일어나는데 4.19를 그러면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웬걸? 갑자기 박정희 소장이 선글라스 끼고 탱크를 몰고 진격합니다. 그 4.19 민주혁명의 열기를 군홧발로 짓밟게 됩니다. 또 한 번 좌절을 합니다. 광주 5.18 때 이제는 민주주의 정부가 세우게지겠지 했는데 웬걸? 다시 전두환이 나타납니다.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승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관철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헌법, 대통령은 내 손을 뽑자는 직선제, 그 방법을 통해서 그걸 무기로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3년 전에 벌어졌던 갑오 농민혁명의 실패 이후 한국 현대사 123년 만에 처음으로 결실을 맺는, 꽃과 열매를 맺는 쾌거였습니다. 그 정신이 면면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촛불을 들었던 것이 어떤 정신에서 들었지? 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그 정신을 난 촛불을 들었던 거야. 123년 전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들었던 그것을 내가 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재인 현상의 본질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길고 넓고 깊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현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 길지 않는 기간에 7, 8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허망하게 잃지 않을 거야 하는 다짐과 결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죠? 그리 길지 않는 기억입니다. 저도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마포 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식장을 차렸는데 그때 와서 울고 저를 부둥켜 안고 울고 간 사람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모 물결이 너무 대단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울었고 여러분도 울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울었습니다. 내 몸에 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울었던 국민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노무현 하면 울컥하는 그 감정선이 폭발하는 그런 국민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의 핏값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깊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좀 잘못했다고 비판했던 그 나에 대한 죄책감.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을 때 박수를 더 크게 쳐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사소한 일로 같은 편끼리 싸운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이 이번 촛불혁명 과정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정서적 유대감, 이것은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아픔을 우리는 맛보기 싫어.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거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네이버에 쓰여있는 기사에 댓글을 답니다. 예전에는 다음에 주로 많이 달았는데 네이버가 더 영향력이 있대. 내 댓글 하나가 그래도 한 방울이 큰 강물을 형성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댓글을 씁니다. 국정원 니들은 월급 받고 댓글을 써서 공작을 했지만 나는 월급 받는 사람 없지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밤새 눈이 뻘개가지고 댓글을 단다? 이게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는 이명박근혜 같은 부끄러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안 돼. 영원히 안 돼.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나 이번에 잘못됐으면 나 이민 가려고 그랬거든. 이민 안 가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 너무 고마워.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명박근혜 이제 보기도 싫어. 다시는 그런 대통령 보고 싶지 않아. 이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보다 더 크게 마음속으로 드러나는 것이 해외 교민들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 간담회 했었죠. 그게 대한민국 미국 대사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실제로 도와준 미국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파이스의 김동석 상임이사 가끔 나오시죠?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마치 형제 같은 이름이에요. 김동찬이라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20년 동안 길거리 다니면서 한국 사람 만나면 무조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그래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6만 명을 모았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거기는 우리처럼 아무나 가서 선거할 수 없어요.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실제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내 친구가 그랬대요. 미국 친구한테. 야, 니네는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냐? 그랬더니 제 친구의 친구, 미국 친구가 니네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냐? 그래서 자기가 내가 졌다. 할 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난 9년 동안은 아유 코리언 묵묵부답. 영어를 못해서도 있고 그리고 말하기 싫고 한국 사람인 게 짜증나. 근데 지금은 안 물어봐도 나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에요. 봤죠?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민들이 더 큰 자부심으로 와닿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이게 다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현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G20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G20 정상회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회담하자고, 만나자고, 얘기하자고 말한 외국 정상이 5명이었다나 7명이었다나 그래요. 이번에 G20을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하자고, 한번 만나보자고, 한번 악수하자고 했던 외국 정상이 19명이었답니다. G20 중에서 19명이면 문재인 빼고 다 문재인 만나자고, 보고 싶다고. 왜냐? 외국에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촛불혁명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현대사 100년 동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 한 명의 연행자가 없이 질서정연하게 23번이나 연거푸 1700만 촛불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온 역사는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알아요. 가장 명예로운, 가장 평화로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세계 현대사의 길이 빛날 그 족적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외국에서는 너무 궁금해요. 그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촛불 시민혁명도 너무 궁금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뽑힌 대통령도 궁금해.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대. 궁금한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청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는 어떻게 됐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엄청 높아졌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가 비전과 경제 부분에도 굉장히 긍정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문재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문재인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있을 예정이에요. 자,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문화, 왠지 내가 엘리트야, 내가 지식인이야, 내가 왠지 양식이 있고 뭔가 폼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당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지지하지 않았어요. 왠지 야당을 지지해야, 뭔가를 반대해야 내가 안어용 같아. 그래서 그냥 괜히 유행처럼 나는 야당 지지해, 나는 골수 야당이야, 이렇게 지금까지 정치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야당을 지지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민중적 용어로 쪽팔려. 예전에는 여당을 지지하면 너 어용이야? 이런 얘기 듣는 게 싫었어. 근데 지금은 떳떳하게 나는 문재인 정부의 어용 시민이야, 나 어용 시민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해. 부끄러운 사람 있어요, 이거?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것도 문재인 현상입니다. 너도 나도 나 어용 시민 할래? 나 문재인 국민이 자랑스러워? 이러면서 이문덕 현상,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하는 이문덕 현상의 반대편에 어떠한 게 있는지 아세요? 이야때 현상. 이게 다 야당 때문이야. 일찍이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거를 다른 언어로 묶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그러한 현상들, 팩트들을 쭉 잡아당겨서 딱 펴서 보니까 제 손바닥 안에 문재인 현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현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붙인 현상이 한 번 있긴 있었어요. 안철수 현상. 자, 근데 이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도 몰랐어요. 정작 본인은 몰랐어. 근데 저는 안철수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저는 그때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참 분석인으로서. 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 정치에 대한 냉소,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거였어요. 근데 안철수 현상이 어쨌든 국민들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얘기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그 현상을 일으켰는데.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였냐면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안철수는 정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당연히 때가 안 묻죠. 목욕탕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목욕탕 물이 내 몸에 묻어요? 그런 것처럼 안철수는 정치를 안 했어. 전문용어로 쌤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아진 거야.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실력을 가지고 안철수에 열광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은 정청래를 포함해가지고 다 싫어. 이게 안철수 현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막상 안철수가 새정치,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권에 진입했어요. 잘한 것을 난 한 번도 못 봤어. 정치권에서 실력을 입증한 것을 난 단 한 번도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반성과 성찰을 굉장히 길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안철수 현상을 당시에 제가 어떻게 분석했냐면 안철수한테 제가 이거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번 대선판에.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정치를 주장하다 지금 완전 새됐어요. 왜? 현상만 봤지. 현상만 보하고 좋아했지. 정청래처럼 본질에 대한 분석을 못했던 거예요. 안철수 현상 새정치는 다름 안에서 새정치에 반대되는 구태정치를 없애달라는 거였어요.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안철수 새정치로 나타난 거예요. 뭐가 새로운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가 새로워요? 그러면 새로워지려면 이 새정치의 반대 개념에 있는 구정치를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혁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구태정치, 구정치는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새정치를 하지. 그걸 깨고. 안철수는 몰랐지만 저는 알았죠. 첫 번째 구정치는 반공 이데올로기입니다. 분단 이후 한반도를 지배했던 반공 이데올로기. 물질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1986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통일민주당 유성환 국회의원이라고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는, 국시 알죠? 국시? 국수가 아닙니다. 국시 나갈 방향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즉각 구속됐어요. 어떻게 통일하자고 하냐고. 반공이 국시인데 어떻게 이 국시를 통일로 하자고 하냐고.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어요. 즉각 구속이에요. 즉각 구속.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면책특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면책특권 그러면 다 국회의원 기득권이고 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야당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면책특권입니다. 무슨 말을 못하게 국회에서 말하면 구속시키고 막 보안사 안기부 이런 데 끌어가가지고 막 워카팔로 까고 국회의원 많이 맞았어요. 데려다가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긴 것이 면책특권이었다. 자,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는 구태정치가 지역감정입니다. 지역감정이에요. 이게 구태정치예요. 없어져야 될 구태정치. 세 번째가 부패정치입니다. 정경유착. 그런 거죠? 그게 구태정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권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거. 이게 구태정치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종북사냥. 이런 것이 구태정치예요. 그러면 안철수 현상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관찰하려고 했으면 내가 안철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방공이 되올리기는 안 좋습니다. 지역감정 나쁩니다. 부패정치 실망이에요. 공권력을 이용한 인권탄압 이거 미워요. 종북사냥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게 새정치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가 몰랐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신 정청래는 알았다. 자, 일시적으로 안철수 현상은 소나기처럼 왔다 갔어요. 왜? 그것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마치 의사가 진료를 해야 병의 원인을 알잖아요. 그래야 치료도 하고 처방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단을 못한 거예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안철수 씨가 정청래처럼 똑똑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 반성과 성찰 안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현상은 그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분석을 해봤더니 어때요? 역사성도 있고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그리고 옳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철수 현상처럼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예전에는요, 신문은 하루 동안 벌어졌던 일을 몇 가지만 우리가 아침에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신문은 구문이 됐어요. 제가 어떤 때는 매일 이 인터넷 접속해서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딱 신문이 읽으면 내가 며칠 전에 읽었던 것 같아, 이거.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은 TV 토론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방법, 툴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대통령 되기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도둑 맞은 선거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SNS와 팟캐스트가 만들어낸 대통령입니다. 이 SNS 팟캐스트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재인과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매우 충성스러운 부대들이 대략 500만 명이 결집해 있습니다. 500만 대군이에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유사 이래, 반만년 역사 동안 한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500만 대군이 상시 24시간 두 눈 부릅뜨고 대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대군을 이길 세력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으로 본다면 굉장히 운수 대통하고 행복한 대통령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들을 위해서 밥 한 끼 산 적 없어. 자기들이 아등바등 하면서 막 긴장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계속 댓글 달아. 우리 인이 누가 좀 뭐라 하면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적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까지 몰라. 아직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어요. 본인도 그러고 있는지를 잘 모를 거야. 500만 대군이 결집해 있습니다. 이 500만 대군이 조중동을 이깁니다. 종편을 이깁니다. 왜? 숫자가 너무 많아. 종편 봐봤자 몇 명이 보겠어요. 근데 여기는 500만 상비군이야. 항상 튀어날 준비하고 있어. 다 워카 신고 하이힐 신고 막 기다리고 있어.
이걸 이길 사람이 없어. 이것은 개인도 아니고 집단도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현상입니다. 이 문재인 현상을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대표적인 두 종류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야당들은 몰라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같아. 이런 현상을, 문재인 현상을.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국회의원이었으면 나도 몰랐을 수 있어.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시간이 많아. 그리고 1년 내내 강연 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빛을 받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받고 그리고 내 강의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 열기를 봤어.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감될 영상하고 박수를 많이 쳐주더라. 아, 요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아, 이건 내가 잘못된 분석 같아. 그걸 싹 뺐어. 기름 쪽 빼고 맛있는 요리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괜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 잘하는 줄 1년간 연습했어. 오늘 하려고. 오늘 말 잘하려고. 재벌들은요, 굉장히 이 시대 흐름에 민감합니다. 왜? 바로 이익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되니까 갑자기 누가 뭐라고 안 했어. 치킨값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장기적으로 본인들한테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 200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광화문에만. 근데 네? 네, 제일 추운 날 맞아요. 나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막 압살당하는 줄 알았어. 갈 수가 없어. 막 끼어가지고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있잖아요. 왠지 내가 오늘 한번 발언을 하고 싶어. 이건 이거다고. 근데 무대까지 못 가가지고 못했어요. 아니, 조선일보사부터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도 참 잘 모르겠어요. 왜 나만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로막고 사진을 찍자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정말. 조선일보사 그 앞에부터 세종문화회관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왜 나만 보고 이렇게 자꾸 사진을 찍자고 하는지 표창원한테는 안 그러고. 아, 제발 박주민한테 그렇게 하란 말이야. 좀 사진 찍어달라고. 왜 나만 붙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무대 뒤로 어디 간신히 갔어요. 그래서 사회 보는 애가 내가 잘 아는 후배거든요. 그래서 야, 형, 너 발언 좀 해야 되겠는데. 형 정치 1위 안 돼? 아, 형은 되겠다. 딴 사람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형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형 그럼 신청해. 했거든요. 20번째가 넘었어. 내가 하려면 새벽 한 3시 정도에 발언하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못했어요.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됐지? 어쨌든 기업들은 나름대로 뭘 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 영어 마무리해야지. 그때 그렇게 국민들이 촛불 들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할 때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당 의원이었어. 중요한. 광장의 언어와 여의도 언어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또 열받네 이런 얘기 하니까 이번 촛불 시민혁명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촛불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들 지도자 아니에요. 무슨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든 여러분 내가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재인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새 시대를 연 선각자들입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모범 정답입니다. 광장의 언어와 여의도의 언어가 다르다 하는 것은 촛불 들었던 국민들의 니네는 뭘 몰라. 뭘 몰라. 이건 우리가 어차피 해결해야 되거든. 그겁니다. 반촛불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댓글 다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경선 때 대연정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왜? 지도자들은 좀 뭐가 달라도 같이 대연정하고 이런.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게 국무총리 주라고 들었어요? 대연정은 자유한국당에 국무총리를 주라는 겁니다. 국민의당에 법무부 장관을 주자는 거예요. 바른정당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주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 힘없는 무슨 부처 장관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연정은 진정성 있는 대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무총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장관들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정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촛불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룬 정권인데 그런데 나눠주라고 하는 게 대연정이라니까요. 아무리 득표 전략도 좋지만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아닌 건 아닌 거지. 좀 더 크게. 자, 다 같이. 네.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네, 괜찮았어요. 자, 진도를 빨리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재인 현상을 모르는 두 세력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집단을. 자, 우리 일반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문화 접변 현상 기억납니까?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빨리 순응하고 익숙하고 이렇게 하는 현상을 문화 접변 현상이라고 하고, 그 문화 현상을 이해를 못해 도대체 그걸 보고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불구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화 지체 현상. 그럼 문화 지체 현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청문회 때 뭐라고 막 갈구면 우리 인이 고생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문자 보내잖아요. 그 문자를 보내는 것은 다 정청래 덕분입니다. 정청래 불의 명적 국회의원 사용법 127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바로 직접 행동하라. 뭘로? 문자로. 라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이 16,000명이에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맞아. 정청래가 국회의원 사용법 127페이지에 써놨어. 문자 보내라고. 맞아. 보내야 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문자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정청래 덕분이다. 콜? 인정?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야당은 문화 지체 현상의 한 그룹이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자, 어떤 신문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 김정숙 여사로 쓰면 되잖아. 왜 굳이 김정숙 씨라고 쓰냐고. 독자들이 원하는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게 다른 데는 또 약삭빠르게 다 김정숙 여사라 쓰고 있어. 근데 거기만 똥꼬집. 우리는 30년 전에 그렇게 쓰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김정숙 씨라고 쓸 겁니다. 어제도 썼더라고, 김정숙 씨라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김정숙 씨는 원래 존칭어입니다. 김정숙 씨라고 쓰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주장해요.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원래 씨는 존칭어 개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성했어요. 그리고 쭉 그렇게 쓰다가 씨가 개념상 존칭어라는 것은 소멸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빨리 얘기해. 네? 소현미 씨. 소현미 씨한테, 소씨. 그러면, 이분이 나를 굉장히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잘 보니까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 같아. 네. 정숙희 선생님. 정숙희 선생님, 정숙희 여사님, 정숙희 사모님 이러면 왠지 내가 존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이, 정씨! 기분 좋아요? 나빠요? 빨리 나쁘다고 얘기해요. 엄청 나빠요! 엄청 나빠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직장에서 하대하는 개념으로 김구나, 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씨에 대한 새로운 언어가 개념이 생성된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100년 전에 세경받는 머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요. 머슴 2명이 살았어요. 죽도록 1년 일합니다. 그리고 설 전에요. 쌀 2가마니. 세경이라고 합니다. 세경. 농사를 경작해주는 새 이런 거예요. 쌀 2가마니 지고 갑니다. 쌀 2가마니면 지금 40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 거죠. 한 달 월급 5만 원 받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 정해놓으면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야 되나? 사회는 발전해요. 개념은 진화해요. 진화 과정에서 C가 존경과 존칭을 쓰는 용어라는 것은 이미 소멸했다니까요. 바보들인 거예요. 언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쓰다가 그 쓰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어디 이사 가버렸어. 그럼 안 써요. 언어는 죽은 언어가 됩니다. 사후가 돼요. 또 개념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건 또 소멸된 언어예요. 사후가 됩니다. 이미 소멸된 지 오래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네, 찍어요. 네. 그런데도 김정숙 씨, 김 씨는 이렇게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공수해 가고 동백나무 싣고 활짝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김 씨. 이게 왜 그러냐고요. 독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여러분보다 덜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은 SNS도 열심히 하시고 팟캐스트도 열심히 들어요. 팟캐스트에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국정원 임모 과장의 죽음의 미스터리. 이 시대 최고의 전문가 정청래가 뉴스공장 가서 얘기했잖아. 이런 의혹이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알아요. 1000만 명이 넘어요. 기자들은 안 듣습니다. 그 애들이나 듣는 거지. 그거 가볍고 경박스럽게 말이야. 안 들어요.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정보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문바 다 덤벼. 문바 다 덤벼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80%면 몇 명이에요? 4천만 국민 다 덤벼야. 어떻게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자기하고 4천만 국민하고 싸우면 본인은 가루가 돼. 아이고, 나 그런 거 보면은요, 끌떡지근해 죽겠어. 한심해. 모르는 겁니다. 몇 분 남았어요? 잠깐 앉아있어, 그냥. 빨리 끝낼게. 뭘 와가지고 또 시위하고 있어. 빨리 끝내라고.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혁명의 주체 세력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열받는다고 탈당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리고 빌미가 될 무슨 욕설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점잖게 문자 보내요. 욕설을 10통 보내는 것보다는 점잖은 걸로 100통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하자고. 이제
욕하면 본인을 시험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책제표. 우리 인이한테 안 좋아. 알았죠? 욕설하고 뭐 이러는 거 우리 인이한테 안 좋아요. 네. 여러분, 이런 현상, 문재인 현상은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문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문재인은 상징이에요. 대표 선수예요. 그러나 그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증법에 의하면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환을 가져온다. 유식한 말을 또 했어요, 제가. 양이 많아야 돼. 숫자가 많아야 돼. 그래야 현상이 되는 거야. 그 숫자가 많은 양의 숫자, 현상은 본질을 바꿔요. 대한민국의 정치의 본질을 바꾸고 질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 보고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양이 많으면 사람들이 만 숫자리 있잖아요. 없던 길을 막 가잖아. 넓은 길이 돼. 질적으로 바뀌어. 그게 바로 양질 전환입니다. 숫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철학적 선지적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를 미리 예견하시고 제가 청래당을 만들었습니다. 청래당은 정청래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팬클럽이에요. 근데 신개념을 난 도입했어. 이것도 새로운 문화 현상이야. 보통 정청래를 지키는 사람들 팬클럽 그러면 회장은 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 정봉주 때도 그랬어. 근데 나는 내가 해. 왜냐면 정청래 팬클럽이면 정청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정청래를 정청래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정청래는 정청래가 제일 좋아한다니까, 제일 사랑하고. 그러니까 팬클럽 회장의 자격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회장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팬클럽 이름을 약칭을 뭘로 만들었냐? 정지사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청래당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정청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청래이다. 그러니까 정청래처럼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8,600명입니다. 1,400명 더 들어오면 안 받습니다. 우리는 10,000명까지만 받아요. 지금 자리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잠깐 홍보하고, 자, 심리적 일체감은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청래이다 줄여서 내가 청래당. 당은 이다의 줄임말입니다. 내가 청래당, 그래서 청래당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재인이당. 그래서 재인당 당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집권 여당이 2개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청래당. 그래서 우리 청래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자 어제 실무대에서 극기훈련까지 하고 왔어요. 왜? 체력이 있어야 돼. 밤새 댓글 달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집권 여당이 돼야 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면서 이중당적 합법적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재인이당, 그래서 재인당 당원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셔야 돼. 근데 아직 재인당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가장 유사품이 청래당이야. 그 청래당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재인당 활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사소하게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할 때가 있겠죠. 실수할 때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때로는 못마땅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1, 2, 3 혁명의 성공이잖아. 123년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최초로 꽃을 맺었고 열매를 맺은 그런 혁명에 참여했던 당당한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시민이거든. 그것도 어용. 너무나 자랑스럽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잘하게 좀 잘못하고 하는 거 있을 수 있거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눈치껏 감고 큰 역사적 흐름, 역사와 민주주의의 토도한 물줄기를 보라는 거죠. 좀 똥물 튀기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너무 짜증내지 말라니까. 소씨.
알았어요? 기분 좋아요? 소씨 그러니까? 기분 무지하게 나쁘잖아. 우리 손 뭐라 했지? 소현미? 네, 소현미 뭐야? 소현미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노무현 정부 때 잘못했던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네. 지금 1시간 정도 강연을 했는데 강연의 압축 요약된 버전을 건배사로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바뀐 건배사입니다. 제가 정권 그러면 연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뭐라고 하면 만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정권 정청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피켓도 가져오셨군요. 네, 다들 봐주시면 잘생겼다 정청래 이 시대 참 정치인 지금은 청래 시대 경남 바람개비. 네, 경남에서 오셨나요? 네. 제가 2008년 대학생일 때 우리 정청래 최고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항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강의가 아닌 유세를 하는 느낌이라서 네, 자꾸 뭔가 춤을 춰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구글 폼을 통해서 받았던 사전 질문 2가지 먼저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정당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되려고 하나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뭐 다른 정치인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근데 저는 항상 준비된 이 시대 참 준비인으로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나의 삶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생활하는 24시간은 다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었고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오히려 올렸습니다. 내 호주머니 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내가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듯이 그 아이는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도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오셨죠? 핸들이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국회의원 300명이 갑자기 미친 척하고 핸들은 오른쪽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불법 차량이 됩니다. 그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녀야 되죠?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초등학교는 5학년까지 하고 졸업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이렇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데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1차적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의 명저 국회의원 사용법에서 나타났듯이 국회의원 한 명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의사 한 명쯤은 알아야 되고 경찰도 알아야 되고 검사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있으면 국회의원 다 통해서 합니다. 편해요, 되게 정치가. 그리고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런 문제 있는데 해결해. 지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재밌어요. 그래서 정치를 관심을 갖는 것이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한 사람을 저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개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조항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독립선언서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독립선언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공무원들은 모습이란 얘기예요. 국민이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멋진 1조 2항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내가 맨날 누리기만 하겠다. 모든 권력은 나한테 나온다. 내가 주인이야.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모습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주인 행세를 못 합니다. 내가 가게 문 열어놓고 호프집 치킨집 열어놓고 알바한테 맨날 주인 네가 주인처럼 해. 그리고 자기는 맨날 놀러 다녀. 그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도 해야 돼요. 못된 국회의원들 혼내주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정청래 강연 이런 거 있으면 박수 많이 쳐야 돼요. 주인 노릇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인 행세를 잘했을 때 가게가 잘 되듯이 주인 행세를 잘해야 대한민국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명박 박근혜 또 나온다? 끔찍하잖아요. 그러지 않게 하려면 주인인 국민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감시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부의 실패를 원하는 사람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는 겁니다.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하는 경우를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저한테. 네, 또 유세를. 네, 현장 질문 2개만 받고 한꺼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저쪽 한 분 하고요. 또 있으신가요? 한 분 더? 이렇게 질문이 없는 경우도 없는데, 네, 2번 받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온 최지원이라고 하고요. 정치인은 야망과 포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노리고 있는 자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 웬만하면 그만하세요. 별로 영양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 네. 서울 강남에서 온 윤태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야당과의 어떤 그런 협치가 굉장히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그걸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야당이 좀 더 협력을 할수록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해안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하고 사진 찍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첫 질문이요. 실제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장관 언제 가냐. 우리 아파트 주민들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는 정청래만 했다는 거야. 우리 동네 주민들은. 그러면서 장관 언제 가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니잖아요. 그러면 꼭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장관 언제 가요? 무슨 장관 해요? 통일부 장관 관심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장관보다는 장관을 임명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좋다고 또 웃어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째는 대통령한테 뽑혀서 발탁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째 경우는 국민들한테 뽑혀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3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는 자리는 제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어디다 갖다 배치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 뜻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으라는 자리에 가서 앉을게요. 네. 그리고 협치, 저는 이 정치, 통치, 협치 뒤에 이제 다 다스릴 치자인데요. 독재 시대 때는 통치가 어울리는 거고요. 민주주의 시대에는 협치, 그리고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민주주의, 그 과정 속에서는 협치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북유럽처럼 그렇게 사회민주화가 전면화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새로 뽑아놨는데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이전에 뽑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언밸런스가 나고요. 그 협치를 이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협박이라고. 협치라고 쓰고 협박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그런 협박의 자세로는 협치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제가 야당이라면 지금 같은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그냥 나는 문재인 대통령 좀 쉴드 쳐주면 안 되나? 우리가 좀 이건 아쉽고 부족하지만 한번 국민들이 원해서 뽑힌 대통령이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때 가서 더 엄격하게 비판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이걸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 왜 못하는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력이 떨어져.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의 소수 권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력은 국민적 지지다. 그래서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는 열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다 제1당으로 활동을 하시면,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지방선거에서 패퇴하고 곧이어 있을 총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 떨어지겠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협조하지 말라고 해도 협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국민적인 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랐으니까 우리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탈당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어요. 저도 울었어요. 94군데 후보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를 제가 그때 찾았어요. 그게 바로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정청래를 컷오프시킨 것은 자기가 컷오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일이 슬프니까 곧 나의 슬픔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이고 문재인이 곧 나예요. 이 현상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 문재인 현상은 6개월 전부터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체감, 이것이 첫 번째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우리의 언어, 우리 말,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저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들이 물려준 거예요.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가 전에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천 년 동안 형성된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말이 쭉 전달되어 온 거죠.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식과 가치도 쭉 전달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촛불혁명은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정신이 맞닿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1, 2, 3, 123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의 결실을 맺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이런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1894년 전라북도 고부 군수의 폭정에 못 이겨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동학 사상과 만납니다. 그 집결체가 전봉준 장군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자, 그런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임금이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동학 사상은 임금인도 사람이고 노비도 사람이고 상민도 사람이다.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조 국가를 본다면 영모입니다. 영모. 다 삼족을 멸하게 돼 있어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민주주의가 뭐예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학 농민 혁명 사상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동학 농민을 가담했던 수만 명이 죽죠. 황토현에서 크게 승리해서 전라북도 일대를 장악합니다. 정읍 이쪽을 다 장악해요. 반란군들이, 동학 농민 혁명군들이.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 화들짝 놀라. 200명, 300명, 500명 관군을 보냈는데 다 져요. 동학 농민군한테. 그러면 그때 손 들고 농민들이 원하는 거 같이 하고 그랬으면 우리의 운명이 이렇지 않죠. 그때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천인공로할 일이죠. 그리고 조선, 일본 연합군이 우금치에서 충청남도 공주에 있습니다. 우금치에서 동학농민 혁명군 10,000명과 대치합니다. 살아서 돌아간 30년, 40년의 전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내가 가슴속으로 느꼈던 것이 그 기억이 너무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보고 우리 인이 아이고 우쭈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상처받을 일이라거나 좀 방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방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일이 나의 문제화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저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3월 10일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컷오프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상도 못했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이 정청래가 뭐라고 한 명 공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정당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한 명 공천 탈락시켰다고 중앙당 업무가 일주일간 마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의 전화해서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후보 공천 떨어뜨렸다고 당사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중앙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각 시도당에서 다 업무가 마비됐어요. 국회의원 40명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침에 지하철역에 나가면 정청래 떨어뜨려 놓고 무슨 낯짝으로 펴달라고 그러냐고 욕만 직살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호프집 가면 자기에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청래 떨어뜨려 놓고 당신 무슨 체면으로 여기 왔냐고 선거운동을 못하겠다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 쪽지로 시카고, 시애틀, LA, 오사카, 동경, 파리, 베를린 이런 데서 실제로 돈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2주간 국내에 들어가서 자원봉사할 테니까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라고 실제로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쪽지를 통해서 낙선 운동하겠다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지금 당선된 의원들 왜 정청래를 구제하는 데 나서지 않냐고. 그래서 어떤 독특한 분은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 누구누구 민주당 국회의원 낙선시키자고 프랜카드를 제작했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 프랜카드 거는 운동하겠다고. 일산의 어떤 40대 열혈 그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 하나 그냥 재물이 되겠다 하고 더컷 유세단을 꾸려서 유세를 다녔습니다. 공천 못 받은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들 국회의원 당선시켜 주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미친 거지 제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1,500km를 달렸습니다.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94명 후보를 지원 유세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 송정리역 근처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를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키도 큰 40대 중반의 남자가 울고 있어요. 연설하는 내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내려가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님,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의원님 좋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민주당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의원님을 야, 저는 제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지 13년 됐는데요. 이러한 풍경은 처음입니다. 이 복더위에 뭐 하려고 그것도 돈 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전에는 돈을 줘야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거 유세할 때도 돈을 주고 동원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자성어로 구태 정치입니다. 근데 오늘은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내서 그리고 사실 제가 앞으로 1시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얘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한심합니다. 한심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온 저는 더 한심합니다. 모르는 걸 연구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저 다 아는 내용이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야유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그래도 왔으니까 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겸손한 정청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들을 강의 내용은 세계 최초로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거의 논문 같은 성격의 사회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대한민국 어떤 언론도 아직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말한 바 없다. 라는 것을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서 동의를 하시면 중간중간에 박수를 절대 치지 마시고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까지 치면서 함성 지르면 더 예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강연 제목은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록 페스티벌 현장 앞자리, 무대 앞자리에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깃발 기억나십니까? 세계 역사상 없었던 최초의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곤혹을 치르자
아고라에서 괜찮다고 우리는 임명 빨리 시키라고 청원운동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관 후보자를 국민들이 나서서 임명하라고 청원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괜찮다고, 쓸만하다고, 일 시키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전의 외교부 장관들이 연대 서명해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제격이라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잘할 거라니까? 그를 알고 있는 470여 명이 교수, 친구들이 국회 정론관에 와서 김상조 위원장 임명하라고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정치 13년 하면서 그런 일 처음 보는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강경화 좋다고 왜 반대하냐고 야당 니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화 지지선언을 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하면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격려의 박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지적을 많이 하면 하는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 그러지 말라고, 우리 인이 괴롭히지 말라고, 일 좀 한번 해보겠다는데 한번 밀어주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자한테 좀 잘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리고 발언 기회 막 주잖아요. 그럼 그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칭찬의 문자를 막 보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있는 일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는데요. 한때 YS는 못 말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반짝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아이돌 스타는 머쓱해져 있어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많은 정상회담을 했어요. 지금 집권이 10년이 넘으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오니까 100명이 줄 서 있어요. 담장 밖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니까 그냥 본인은 가야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 뒤따라다니면서 이거 처음이야.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나 처음 봐. 메르켈 총리도 처음 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대통령들은 미국 가잖아요. 뉴욕에 가면은 교민들을 누구누구 나오라고 이렇게 그 조직에서 지정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라벨 다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아무 데 가면 뭐 길거리에서 뭐 I love 제인 무슨 마이클 잭슨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개그맨 김영철 씨가 대통령 오기 전에 재밌게 막 또 사회를 봐요. 그리고 그 개그맨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미동 초등학교를 갔어요. 애들까지 난리야 이제. 초딩들. 너무 좋다고. 문재인 할아버지 너무 좋다고. 근데 미처 사인을 받지 못한 어느 학생이 자기도 사인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 한 장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쭈그리 앉아있잖아요, 이게. 각이 딱 잡혀있잖아요. 저도 각이 잡혀있죠? 이런 거 김어준은 못합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못해요. 김용민 앉다가 뒤로 쓰러집니다. 저는 가능해요. 참고해주세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장면, 현상들이. 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왜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거기에 저는 주목했어요.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현상은 본질을 대변한다. 또 하란다고 따라해. 초딩같이. 자,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캐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본질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쉽게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촛불 시민혁명이 그 본질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억입니다. 6개월 동안 처음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소불위의 막강한 현재 권력 박근혜를 끌어내렸어. 우리가 촛불을 드니까 되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을 또 대통령 고자리에 가서 앉혔어. 승리에 대한 쾌감이 있었고 승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먼 20년 동학농민혁명군은 500명이었습니다. 거기서 9,500명이 죽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딱 한 가지, 무기가 달랐습니다. 혁명군은 100m밖에 못 나가는 총밖에 없었는데 일본군은 1km 나가는 총이 있었어요.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죠.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녹두장군은 그해 12월 30일 날 잡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잦아듭니다. 그게 잦아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농민군이 면면이 이어져서 항일 의병투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 의병투쟁을 했던 분들은 동학농민혁명군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면서. 그리고 일제 치하를 겪고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요, 백범 김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실패와 좌절감을 맛봤듯이 해방정국에서 또 한 번 좌절과 허탈함을 맛보게 돼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 4.19가 일어납니다. 4.19가 일어나는데 4.19를 그러면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웬걸? 갑자기 박정희 소장이 선글라스 끼고 탱크를 몰고 진격합니다. 그 4.19 민주혁명의 열기를 군홧발로 짓밟게 됩니다. 또 한 번 좌절을 합니다. 광주 5.18 때 이제는 민주주의 정부가 세우게지겠지 했는데 웬걸? 다시 전두환이 나타납니다.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승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관철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헌법,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자는 직선제, 그 방법을 통해서 그걸 무기로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3년 전에 벌어졌던 갑오 농민혁명의 실패 이후 한국 현대사 123년 만에 처음으로 결실을 맺는, 꽃과 열매를 맺는 쾌거였습니다. 그 정신이 면면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촛불을 들었던 것이 어떤 정신에서 들었지? 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그 정신을 난 촛불을 들었던 거야. 123년 전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들었던 그것을 내가 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재인 현상의 본질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길고 넓고 깊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현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 길지 않는 기간에 7, 8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허망하게 잃지 않을 거야 하는 다짐과 결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죠? 그리 길지 않는 기억입니다. 저도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마포 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식장을 차렸는데 그때 와서 울고 저를 부둥켜 안고 울고 간 사람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모 물결이